오후 2시. 시내버스는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에어컨은 고장났는지 차창 밖 햇살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박상철 72세. 하얀 셔츠에 낡은 슬랙스 차림의 노인이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은퇴한 의사답게 품위는 있었지만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상철의 눈이 노약 좌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었다. 염색한 금발 머리에 귀걸이 문신이 새겨진 팔뚝이 눈에 띄었다.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그의 표정은 세상 무관심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내가 좀 앉아야겠네. 다리가 불편해서 말이야.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짜증 섞인 눈빛으로 상철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에이 할아버지. 그냥 서서 가시지. 버스 탈 힘 있으면 서 있을 힘도 있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고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고 몇몇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뿐이었다.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존경받았던 의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다. 1978년 북한에서 내려오던 그날 생긴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아파왔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상철이 다시 간청했지만 청년은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 둘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야 진짜 끈질기네. 나이 먹으면 뻔뻔해진다더니. 할아버지 집에서 쉬시지 왜 나와서 젊은 사람들 괴롭혀요? 상철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굴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런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일어서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한지훈 72세.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그리고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소박한 차림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몸의 기억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지훈이 버스 안을 둘러보다가 노약 좌석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철이 청년 앞에서 애걸하듯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청년 중 한 명이 상철을 밀치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지훈의 오른손이 청년의 손목을 잡았고 왼손은 그의 어깨를 눌렀다. 청년은 앗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뭐야? 다른 청년 둘이 벌떡 일어서며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지훈의 발이 첫 번째 청년의 정강이를 가볍게 차고 손날은 두 번째 청년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다. 으악! 끄악! 새 청년은 10초도 되지 않아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의 움직임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다. 버스 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70이 넘은 노인이 20대 청년 셋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다. 지훈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철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앉으세요. 상철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노약 좌석에 앉았다. 지훈은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바닥에 쓰러진 청년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훈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다른 자리로 기어갔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별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상철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눈 같았다. 아까 그 움직임. 혹시 무술을 배우셨나요? 상철의 질문에 지훈이 잠시 머뭇거렸다. 옛날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그저 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는데요.
지훈이 상철을 바라봤다. 상철의 눈에서 순수한 호기심과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불의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을 뿐이에요. 버스는 계속해서 도심을 달렸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상철은 지훈의 존재가 신기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지훈입니다. 저는 박상철이에요.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의사셨군요. 고귀한 일을 하셨네요. 고귀하기는요. 그저 평범한 동네 의사였을 뿐이에요. 상철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지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다리가 불편하시군요. 네, 어릴 때 다쳤거든요. 아직도 날씨가 흐리면 아파와요.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상철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릴 때라고 하시면 1978년이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오던 길에 생긴 상처예요. 지훈의 손이 꽉 쥐어졌다. 상철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한 군인이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줬거든요. 총알도 막아내고. 정말 영웅 같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셨죠. 지훈의 호흡이 살짝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임종 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은인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요.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상철의 목소리에 애잔함이 섞였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꽉 다물었다. 버스가 상철의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상철이 일어서려 하자 지훈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여기서 내려요. 두 노인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상철이 지훈을 바라봤다.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시다니. 지훈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한지훈 씨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일이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상철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지훈은 그런 상철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 무거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린 소년의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 그 소년의 아버지가 건네준 간절한 부탁,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족들. 지훈은 상철이 그때 그 소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지훈 씨는 여기 사신 지 오래됐나요? 꽤 됐습니다. 조용한 동네라서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앞으로 종종 뵐 수 있겠네요. 지훈이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게 됐으면 좋겠네요. 두 노인은 골목길 입구에서 헤어졌다. 상철이 먼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며 손을 흔들었다. 정말 고마웠어요. 내일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젖었다.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다. 40년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그 소년이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1978년 개성 근처의 험한 산길, 총성, 피비린내, 그리고 자신의 손에 새겨진 깊은 상처. 한편 상철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의 그 완벽한 움직임,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8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훈의 미묘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그가?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내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40년간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 노인의 운명적인 재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상철은 여전히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버스에서 당한 굴욕이 지훈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한지훈 씨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철이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저 눈앞의 불의를 못 본 척할 수 없어서요. 큰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에게는 큰일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의 젊은이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지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같은 나이대였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일이겠죠.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달랐을까요? 물론 달랐죠. 우리 때는 우설은 앞에서 그런 행동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저희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지훈이 상철을 바라봤다. 상철의 눈에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이야기가 있어 보였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시면 1978년에 북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훈의 걸음이 살짝 느려졌다. 그 연도 그 나이. 모든 것이 일치했다. 가족들과 함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여동생과 함께 4명이 내려왔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죠. 상철이 자신의 왼쪽 다리를 살짝 만졌다. 이 상처도 그때 생긴 거예요. 북한 군인들의 총격을 받아서 다리에 파편이 박혔거든요.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 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한국군 소위였는데. 상철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지훈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1978년 10월 23일 새벽 3시. 개성 근처 산길에서 벌어진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북한 정찰대의 추격을 받던 피난민 가족 그리고 다리에 부상을 입은 소년. 그런데 그 군인분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상철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갚으라고 말이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도 찾고 계신가요? 찾고는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흐릿하게 기억나고 단서라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뿐이에요. 어떤 단서요? 상철이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지훈에게는 묘한 신뢰감이 들었다. 오늘 버스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이 있어서였을까? 오른손 엄지에 깊은 흉터가 있는 군인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 군인이 우리를 구해주다가 다친 상처라고 하면서요. 지훈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들어갔다. 엄지에 새겨진 깊은 흉터를 감추려는 듯 했다. 그리고 군번줄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군번줄이요? 그 군인이 떨어뜨린 걸 아버지가 주워온 거죠. 언젠가 이걸로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두 노인은 계속해서 걸었다. 석양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상철은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개성에서 판문점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었는데 정말 험했어요. 산길이 가파르고 어둡고 북한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데 숨을 곳도 없었거든요. 지훈은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장풍군에서 개성으로 넘어가는 산길. 당시 북한 탈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루트였다. 장풍 쪽 산길이었나요? 상철이 깜짝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정확히 아시죠? 지훈이 당황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버렸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요. 그쪽이 탈출 루트였다고 하더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의 반응이 단순히 뉴스를 보고 아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한지훈 씨는 그때 뭘 하고 계셨나요? 1978년이면 지훈 씨도 젊었을 텐데요.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요? 어느 부대에서요? DMZ 근처에서. 경계 업무를 했습니다. 상철의 눈이 반짝였다. DMZ 근처라면 개성 일대도 담당했을 수 있었다. 그럼 혹시 그때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죠. 지훈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철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저를 구해준 그 군인도 DMZ 근처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그런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짧아졌다. 상철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닐까?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북한 정찰대의 총격, 피를 흘리며 쓰러진 소년, 그리고 자신의 손에 새겨진 깊은 상처.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다.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정말 우연히도 같은 동네에 사시는군요. 그런 것 같네요.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다. 상철은 뭔가 아쉬웠다.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지훈이 갑자기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고마웠거든요. 지훈이 망설였다. 상철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위험했다. 글쎄요. 저는 좀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이해해요. 상철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지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버스에서 굴욕을 당한 노인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깐 망설인 후 지훈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가끔 산책 나오실 때 우연히 만나면 인사는 나눌 수 있겠죠. 상철의 얼굴이 환해졌다. 물론이죠. 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거든요. 건강 때문에 의사가 꼭 걸으라고 해서요. 그렇다면 종종 뵐 수 있겠네요. 두 노인이 헤어진 후 상철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지훈의 모습을 떠올렸다. 특히 DMZ 근처에서 근무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장풍 상기를 그렇게 정확히 아는 것도 이상했다. 혹시, 정말 혹시. 상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들어 있었다. 흑백 가족 사진, 아버지의 일기, 그리고 여기 있었구나. 상철이 꺼낸 것은 낡은 군번줄이었다. 83 북공 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주워온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상철은 군번줄을 손에 꽉 쥐었다. 40년 전 자신들을 구해준 그 군인의 유일한 단서였다. 그리고 오늘 만난 한지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지훈도 집에 돌아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다. 엄지에 새겨진 깊은 흉터가 선명했다. 1978년 10월 23일 북한 정찰대의 총격전에서 받은 상처였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공포에 떨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진 소년. 박상철. 지훈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때 그 소년이 맞았다. 15살이었던 박상철. 지금은 72세에 은퇴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자신은 많은 것을 잃었다. 동료들의 목숨,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 권리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상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 지내야 할까?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왔다. 혹시 지훈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30분 정도 돌아다녔지만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한 상철이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지훈이었다. 그도 산책을 나온 것 같았다. 한지훈 씨. 상철이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지훈이 그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산책 나오셨군요. 네, 매일 하는 일과예요. 지훈 씨도 산책하세요? 가끔요. 몸이 굳는 것 같아서. 두 노인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며칠 후 저녁 상철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주고받은 번호였다. 한지훈 씨, 저 박상철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날 정말 고마웠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망설이는 것 같았다. 글쎄요. 번거로우시겠는데? 아닙니다. 혼자 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요리도 꽤 잘해요. 결국 지훈이 수락했다. 상철은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이라 설레었다. 저녁 7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상철이 문을 열자 지훈이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번거로우셨을 텐데. 이런 거라도. 어머, 꽃까지.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상철의 집에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아파트였다. 거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의사 시절의 기념사진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걸린 오래된 흑백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다. 지훈의 시선이 그 사진에 멈췄다. 4명의 가족이 찍은 오래된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과 어린 소녀가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그 사진을 보고 계시는군요. 상철이 지훈 옆에 다가왔다. 1978년 10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탈출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기념으로 찍어두자고 하셨거든요.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진 속 소년의 얼굴. 40년 전 자신이 구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기억되는 그 얼굴이었다. 가족분들은?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5년 전에. 여동생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죠. 상철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사진을 보기 어려워 시선을 돌렸다. 자, 앉으세요.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상철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까지. 의사 시절에 워낙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야 요리의 재미를 알게 됐어요. 두 노인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상철이 지훈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상한 인연인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 것 같네요.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다. 상철은 본격적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았어요. 개성 근처 산길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군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준 거죠. 지훈이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개성. 장풍 쪽이었습니까? 그 길은 정말 위험했을 텐데. 그 순간 상철의 눈빛이 번쩍했다. 장풍이라는 지명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상했다. 뉴스에서 본 정도라면 개성은 알 수 있어도 장풍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리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장풍 쪽 산길이라는 걸. 지훈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쪽 지형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DMZ 근처 지역이니까. 아, 그렇군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단순히 지도를 보고 공부한 것치고는 너무 확신에 찬 말투였다. 마치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본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식사를 하면서 상철은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그 군인분이 정말 용감했어요. 북한 정찰대 여러 명을 혼자서 상대했거든요. 우리를 뒤에 숨겨두고 혼자 맨 앞에서 싸웠어요. 지훈의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4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소년의 비명소리, 총성, 동료들의 신음소리. 정말 대단한 분이셨겠네요. 지훈이 겨우 말했다. 상철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군인분이 다치셨어요. 우리를 지키다가 손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그 순간 지훈이 물컵을 들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지훈이 급하게 물을 닦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상철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지훈의 오른손 엄지에 새겨진 깊고 선명한 흉터. 달빛처럼 하얀 흉터가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 근처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상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오른손 엄지에 깊은 흉터가 있는 군인을 찾아라. 그가 우리의 은인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급하게 손을 감추며 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철은 그 흉터를 분명히 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장풍 상기를 그렇게 정확히 아는 것, DMZ 근처에서 근무했다는 것,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깊은 흉터까지.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군대 있을 때 다친 건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군대에서요? 언제쯤? 어떻게 다치신 건지. 훈련 중에 실수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지훈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상철은 포기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찾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한지훈 씨. 혹시 1978년 10월 23일 새벽에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철이 움찔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다. 저는 그저 혹시나 해서. 박상철 씨,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과거 일을 캐묻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식사 잘 먹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시 앉아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현관으로 향했다. 상철이 급하게 따라 나섰다. 이대로 보내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한지훈 씨, 잠깐만. 혹시 이런 것 본 적 있나요? 상철이 재빨리 서재로 달려가서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보관하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려 상자를 열기가 어려웠지만 마침내 그 안에서 40년간 간직해온 그것을 꺼냈다. 오래된 군번줄이었다. 이건 말이에요. 군번줄에는 8360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고 끊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지훈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자신의 군번줄이었다. 분명히 그날 밤 전투 중에 끊어져 떨어뜨린 바로 그것이었다. 이건 어디서? 제 아버지가 1978년 그날 밤 주워온 겁니다. 상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를 구해준 군인이 떨어뜨린 거라고 하면서 40년간 간직하고 계셨어요. 지훈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그 소년이었군요. 지훈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맞습니다.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를 구해주신 분이 한지훈 씨였군요. 두 노인은 현관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상철은 15살의 소년이었고 지훈은 28살의 젊은 군인이었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했어요.
지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철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지만 지훈은 마치 큰 짐을 진 사람처럼 무거워 보였다. 정말 당신이 그때 그분이었나요? 상철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맞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훈 중위. 1950년생. 북방한 개선 1소 대장. 지훈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혔다. 1978년 10월 23일 새벽 2시 30분. 개성 근처 장풍 산길에서 북한 정찰대에 쫓기던 가족을 구한 사람이 저입니다. 상철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지훈이 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 모두 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은인이시잖아요. 저희 온 가족의 생명의 은인. 상철의 목소리가 메었다. 40년간 품어온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아셨을 텐데.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일로 제가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료 3명이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깊은 고통이 묻어났다. 그리고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런 일이 불명예 제대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40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지훈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족도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런 억울한 일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살아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후회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다면. 동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상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고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는군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상철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꼭 당신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어둠 속 산길에서 벌어진 그 일이 지금까지 두 사람의 삶을 지배해왔던 것이다. 이제 정말 만났네요. 상철이 감격스러워 말했다.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훈도 미소를 지었다.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동안 혼자 품고 살았던 기억들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운명적인 재회였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상철은 마음속으로 1000번 넘게 그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떨린 적이 있었던가?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며 단련된 손이 지금은 마치 갓 태어난 새끼 새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상철은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으로 향했다. 그 가방은 40년 전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사를 5번 해도 아내가 정리하자고 해도 절대 버릴 수 없었던 가방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오랜 세월 정체를 숨기며 살아온 그에게는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지금 바로 그 경보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가방의 잠금 장치는 낡아서 끼익 소리를 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고 그 밑에는 어머니의 반지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고 바랜 군번줄이었다.
83 북01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40년 전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다. 선생님. 상철이 천천히 지훈 앞으로 걸어왔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거짓말 못하실 겁니다. 이 군번줄.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겁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40년간 품어온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군번줄을 지훈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군인의 군번줄을 꼭 돌려드려라.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서 고마움을 전하라고.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군번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 소년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길 위에서 늘 침착하던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그때 그 산길에서 당신 가족을 구했습니다. 상철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40년간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훈이 잠깐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수많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내가 당신 가족을 구하는 동안 우리 부대원 20명이 포위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상철은 숨을 멈췄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 후 평생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남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며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 스스로도 그날을 잊고 싶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20명의 목숨과 한 가족의 목숨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했는지 평생 자문해 왔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잊고 싶었을 뿐이에요. 상철은 말없이 지훈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이야. 지훈이 쓴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 상철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그때 내린 선택은 옳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살아남아서 3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각각 2명씩의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는 15명의 후손이 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철은 지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되어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아이도 있었고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할머니도 있었어요. 모두 살려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구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후회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그 선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20명의 동료분들도 분명히 하늘에서 선생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상철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써준 편지였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군인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 덕에 우리 후손이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준 소녀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해다오. 편지를 읽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0년간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지훈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는 군번줄을 가슴에 꽉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짐이 비로소 풀려나갔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20명 동료들의 얼굴이 이제는 미소로 바뀌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상철은 말없이 지훈의 등을 두드리며 마침내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아니 은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 삶의 숙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오해와 아픔, 그리움과 죄책감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978년 어둠 속 산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2018년 가을밤에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군번줄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두 노인의 마음도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진실 하나가 40년의 세월보다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군번줄을 사이에 둔 채 마주 앉은 두 노인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만이 맴돌고 있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거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그곳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성역 같은 서랍이 있었다. 아내도 자식들도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서랍. 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그 군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선생님,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상철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봉투를 받으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40년 전 그날 이후로 이토록 떨린 적이 있었던가. 봉투를 열자 깔끔하게 접힌 편지지가 나왔다. 병상에서 쓴 글씨치고는 놀랍도록 정성스러웠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 군인에게 전하고 싶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훈의 눈에서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당신 덕에 우리 후손이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내 아들 상철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준 그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20명의 동료를 잃으면서까지 지켜낸 그 소년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하지만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다움이다. 총칼이 난무하던 그 혼란 속에서도 약한 사람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족이 평생 간직해온 가장 큰 유산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상철이에게 늘 말해왔다. 세상에는 이름 없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다. 4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자책하지 말기를. 당신이 내린 선택은 옳았다. 그 증거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은가.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한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났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고. 편지를 다 읽은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40년간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상철은 조용히 지훈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40년간 품어온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된 이유를 아세요? 바로 선생님 때문이에요. 지훈이 울음을 멈추고 상철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 군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메스를 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상철은 잠깐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인턴을 할 때도 레지던트를 할 때도 늘 생각했어요. 내가 살리는 이 환자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치료한 환자가 5,00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20대 청년도 있었고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할머니도 있었어요. 암 수술을 받고 완쾌된 중년 아버지도 있고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들 모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청년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그 할머니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고요. 지우는 상철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그날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5천 명의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상철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저희 가족 사진 보이세요? 제 아들 둘, 며느리 둘, 그리고 손자, 손녀가 5명이에요. 모두 선생님이 살려주신 목숨들이에요. 지우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40년 전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생명과 행복으로 이어졌는지 실감했다. 그리고 선생님.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 귀를 기울였다. 상철아, 그 군인을 꼭 찾거든 이 말을 전해라. 당신이 보여준 용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분명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왔을 텐데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시라고 전해드려라. 충분히 많은 것을 감당하셨다고 이제는 행복하실 자격이 있다고.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4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가 풀려났다. 20명의 동료에 대한 죄책감,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외로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 모든 것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은 상철의 손을 꼭 잡고 반복해서 말했다. 상철도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고마운 건 저희예요. 선생님. 아니, 은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야 제 삶의 가장 큰 숙제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978년 그날 밤에도 이런 비가 내렸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게 해준 그 소중한 인연의 비. 선생님, 이제 우리 정말 가족같이 지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상철의 제안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4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러죠.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고 혼자 견딜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40년간 쌓인 이야기들, 각자의 아픔과 기쁨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어둠 속 산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따뜻한 거실에서 완성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인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군번줄은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후세 사람들이 진정한 용기와 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와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